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5쪽입니다. 55쪽에 우리의 고전문학 작품인 공방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전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죠. 공방이란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첫 문단에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동그랗고 원형을 이야기합니다. 원형이 동그라니까 공처럼 공이라고 가져왔죠. 가운데는 네모나며 네모나는 것은 사방팔방 각이 지어진 것이니까 네모를 이야기합니다. 네모를 뜻하는 한자 방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형상을 가져와서 제목을 붙였네요. 공방은 쉽게 이야기하면 동전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말로 엽전이 되겠습니다. 엽전에 대한 전을 붙였습니다. 전은 우리가 전기문처럼 전하다 전자입니다. 전은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한국 현대 문학으로 비기면 소설이 되겠죠. 소설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 문학에서는 소설이 탄생하기 전에 전이라는 한문 문학의 한 형식을 가져와서 처음으로 인물의 생애나 업적을 후세에 기록하여 전하는 글의 양식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이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학적 측면보다는 기록적 측면이 강했는데 후대에 올수록 문학적 측면이 많이 드러나기로 합니다. 이러한 전은 앞에서 말했듯이 인물의 생애, 업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하여 남기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의 종류는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을 다루고 있는 열전이 있고 그 다음에 특출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나 선행을 베푼 사람을 다룬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이나 사물을 사람에 의탁해서 교훈적 글을 기록한 가전이 있습니다. 이런 빌리다 가짜입니다. 다음으로 작가 자신의 인생을 어떤 가상에 의지하여 서술한 의탁하다 탁자를 가져온 탁전이 있습니다. 교과서 오른쪽에 있는 날개 쪽에 풀이말 보시기 바랍니다. 공방전은 전으로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 서술하여 교훈을 전하는 서사갈래죠. 그래서 전의 종류가 4가지로 열거되어 있고 이 중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가전은 사물을 역사적인 인물처럼 어인하여 그 사람의 생애나 성품을 기록한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은 형식적인 특징이 우리가 공방전을 배우고 또 앞에 교과서 재료에 있는 항만건은 이렇게 말했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공방전은 스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의인한 거라 했습니다. 그죠? 돈을 의인화했죠. 국순전과 국선생전은 술을 의인했습니다. 우리 국순당이라는 술 상표가 있죠. 그 다음에 청강사자 현부전은 거북을 의인화하여서 적은 글이고요. 저생전은 종이 저자입니다. 종이를 의인화하여서 서술했으며 죽부인전은 대나무고 정시자는 지팡이를 의인화하여 지은 조선시대에 전하는 실수입니다. 고려시대에 장시되어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우리의 가전문학으로 7작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55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 문단이 몇 개입니까? 눈으로 보니까 2개죠. 첫 문단 보겠습니다.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랗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공방의 그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방의 외양 묘사하고 있네요.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성품. 공방은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홍려경은 예, 지금으로 보면 어떤 벼슬이냐면 외교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네요. 또 당시에 오나라에서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예, 폭군이었네요. 오나라 임금인 비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비의 부정적인 모습과 성품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수능에서 출제될 부분입니다. 그죠? 인물의 성격을 직접 뱉고 있다.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공방 역시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가는 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를 서술하겠죠.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문장. 호재 때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나라가 아주 가난하게 되었는데 돈을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개인의 살이 사용을 위해서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돈이 필요하니까 공방을 부민후로 임명했네요. 부민후 한자 보세요. 부자 부자, 넉넉하다 부자, 백성민자, 제후후자.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관직을 줬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경제부 총리쯤 되겠습니다.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불러서 고위 관직을 부여했습니다. 그 무리인 염철성 건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건도 항상 공방을 가형, 형님이라고 부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은 관직이죠. 공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형님 칭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다 추구해 갔다는 겁니다. 공방은 성격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공방에 대한 성격도 지금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돈의 속성이 잘 나타나죠. 여기서 자모는 여러분이 어렵겠지만 글자 그대로의 해석은 아들자 음이모지만 여기서 아들자는 이자, 모는 원금입니다. 즉 1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은 10만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만원씩 받는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자놀이 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 만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도자기와 철은 생산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꿔 말해서 1차 산업이 되겠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생산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백성을 편하게 넉넉하게 하라는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돈을 아주 사랑한 사람이네요.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여기서 근본은 그 당시의 근본적인 일은 농업이 되겠습니다. 끝을 쫓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공방의 부정적인 측면과 그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으로서 1문단은 공방이 어떻게 행동하며
처신해 왔는가를 서술한 공방의 행적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이 문단 보겠습니다. 이 문단 첫째 줄 사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사시는 역사를 기록하는 직업을 가진 거죠. 신하입니다. 그 신하 언론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비평, 평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글의 구성을 잠깐 정리하고 지나가면 행적과 평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전체 작품은 끝부분에 사신의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독자의 그 교훈적 측면이 되겠죠. 독자가 수용하는 교훈적 측면, 즉 이러한 글을 지어 읽힘으로써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겠다는 취지가 있기도 합니다. 통치하려는 목적이기도 하죠. 예. 다른 사람의 신하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줬는다면 이 사람은 충신으로 볼 수 있는가 문제 제기하고 있죠. 공방은 왕도 시대에 백성을 위하고 왕을 위해서 살아야 할 공직자인데 그가 그 이익만 쫓았다면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문제를 던져줬습니다. 공방이 때를 잘 만나 좋은 주인을 만나고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고 생각지도 못한 과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은덕을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즉 돈으로서 정치를 마구 흔들었다는 겁니다. 공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서술되고 있네요.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부정적인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밖의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충신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행동해서 올바르게 통치해야 된다는 그 말에 위반되는 것이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 때 세월이 흘러서 다시 등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돈으로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을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런 인식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나라의 황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원나라 때 또 돈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정치가 혼란했죠. 그래서 공우라는 사람이 요 화폐 다 없애자는 화폐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방의 무리들을 다 죽이지 않았죠. 돈을 다 없애지 않았죠. 그 중에 누군가가 또 돈을 숨겨놨겠죠. 그죠? 숨겨서 뒷일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죠? 다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뒷날의 근심이란 돈이 가지는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그죠? 다만 공방의 무리를 억제하기만 했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했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서 원나라 황제에게 공우가 화폐 폐지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죠? 돈 그거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다. 이거 없애야 된다. 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쓴이가 임춘입니다. 임춘은 고려 인종 때의 문인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돈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가 평가하는 게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문장을 많이 꼬아놨네요. 쉽게 풀이하면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 신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즉, 일을 하기 전에 말을 먼저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란 화폐를 다 폐지한다고 해놓고 돈을 없앤다고 해놓고 다 없애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글쓴이가 살고 있는 그 당시까지 돈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보면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굳어진 지도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돈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피해가 많다는 것을 중국 한나라 시대에 부터는 있어온 일이고 역사 전개 발달 과정에서 화폐 폐지론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돈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해서 작가가 비판적인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방전은 고려 무신정권 시대의 문인인 임춘이 지은 전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읽어봤듯이 돈이 생겨난 유래와 돈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사람의 행동에 빗대어 보여줌으로써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 글입니다. 작가는 돈을 의인화한 공방과 공방을 둘러싼 인물들, 또한 상황 등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을 지금 비판하고 있으며 돈으로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매간매직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하는 등 당시의 잘못된 사회상을 풍자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본문 읽었듯이 공방은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으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고 이러한 인물은 소설에서 성격으로 굳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이익을 쫓는 일에만 종사하게 만드는 무서운 돈의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가는 공방의 존재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면 그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 지음으로써 돈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나고 있는 글이 공방전이었습니다. 다음 학습활동 56쪽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페이지를 잘 못 봤네요. 55쪽 3번입니다. 그죠? 문제 보겠습니다.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와 그 형식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항만근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항만근도 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갈래상,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로 보면 갈래는 교술적 갈래에 속하겠죠. 교술적 갈래에 교훈을 주는 것이지만 또 서사적 갈래도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전입니다. 그 당시 고전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죠. 이 가전은 나중에 고전 소설로 정착된다고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스님하고 했습니다. 제재는 공방이었습니다. 돈을 의인화해서 그 일대기를 기록했죠. 주제는 재물을 탐하는 시대와 그 세태에 대해서 풍자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성격은 우의적이고 전형식으로 일대기로 행적 중심으로 했으니까 정기적이고 풍자 비판하는 교훈적인 글이었습니다.
나아가 사물을 의인화하여 당시의 작가의 생각을 직접 표현한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문 문학의 한 양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작가의 생존 당시가 최시문 신정권 즉 공포정치가 100년에 계속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감히 왕에게 한마디도 거슬리는 말을 할 수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잘못된 세대를 그냥 눈으로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작가가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가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사물에 위탁해서 표현한 교훈을 주는 그런 글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소설에 영향을 주어서 고전 소설로 정착하게 되는 과도기 형태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방전을 배웠습니다. 공방전에 나타난 서술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소설에서 서술자가 아주 중요하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데, 자, 나가 나왔습니까? 나의 등장 유무에 따라서 스님이 서술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심리 여부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1학년 때 이미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서술자가 나오지 않았죠. 3인칭입니다. 그죠? 내면의 심리가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드러났죠. 평가가 드러났습니다. 그죠? 못됐다, 부정적이다, 교만하다 직접 드러났죠. 그러면 몇 인칭 시점이 되겠습니까? 3인칭이면서 내면 심리가 드러났으니까 여기에 되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독자의 상상력 없습니다. 그죠? 독자 상상력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뒤에서 배울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도 이 서술자가 나가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심리가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면 이 구조를 생각하면 서술자에 출제되는 문제는 다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여서 인물의 제시 방법입니다. 그죠? 소설 속에서 인물은 작가가 창조한 인물로 아주 중요하죠. 인물의 제시 방법을 아까 공방전이었습니다. 그죠? 공방이 이렇다 저렇다를 객관적인 것을 통해서 서술자 개입 없이 제시하지 않고 직접 염치가 없고 교만하고 참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직접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공방전이었습니다. 참고로 또 학자에 따라서는 공방전은 소설로 분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이론에 대한 탐구는 대학에서 하기로 하고 자 중고등학교에서는 공방전은 고전 문학으로서 가전체 고전 소설로 분류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